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금 아까 소개받은 경동대학교 이용주 교수입니다. 많은 분들을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 시대는 인구 절벽 시대랍니다. 이 시대에 유보 통합은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위한 통합된 바탕으로서 통합된 기반으로서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발걸음의 첫 시작에서 우리 학회는 유보 통합이라는 중대 이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학술적 제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서 발표자이신 엄문영 교수님을 잠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문영 교수님께서는 교육부 교육정책자문위원이시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 재직하고 계십니다. 엄문영 교수님께서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 모색, 재정 확보의 법제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전에 혹시 지금 이 마이크 상태 오디오가 켜 계신 분은 바로 오디오를 이게 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엄문영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서울대 교육학과 엄문영입니다. 제가 발표 자료는 그 공유된 자료집에 있는데요. 저 파워포인트를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실 걸로 믿고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내용이 또 쉬운 내용은 아닌지라 한 15분 내로 제가 간략하게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유보통합은 사실 그동안 한 30년의 과제였는데요.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정부조직법을 작년 12월에 개정하고 6개월의 경과 규정을 두고 6월 27일부터 발효하게 되어서 일단은 중앙정부 수준에서 보건복지부의 보육 사무가 이제는 교육부 사무로 옮겨왔고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 일단은 일국 3과에 한 30명 남짓 한 분들이 넘어오셨고요. 인력이. 그다음에 예산도 5조 정도가 자동으로 이관됐습니다. 문제는 시도나 시군구 수준, 아시겠지만 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관할권의 범위가 좀 다르죠. 교육지원청이 관할하고 있는 범위랑 시군구나 읍면동의 범위가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크게 차이 나는 거는 자치권이라고 해서 우리 교육 쪽은 17개 시도에만 자치권이 어떻게 보면 있는 거고요. 일반 자치는 시군구까지 일반 자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로 인해서 많은 산적한 과제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는 사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발주한 인력하고 재정을 포함하는 재정 법제화, 인력 법제화 이 연구를 좀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할 거고요. 서론이나 이론적 배경이나 유보통합 추진 현황 분석은 거의 스킵해도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서 재정 확보를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근데 재정 확보는 기존의 시군구 차원에서 보육을 담당했을 때의 그 보육 서비스에 들어가는 돈하고 우리 유아교육에 들어가는 돈을 그대로 보존하는 차원이 일단 재정 확보의 1단계 과제가 될 거고요. 2단계 과제는 학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적한 과제가 너무 많죠. 특히 이제 교사의 자격 기준이나 양성 체제나 보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상향 평준화하는 데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보통합에 대해서 많은 발표를 할때 보육의 1과 유아교육의 1이 합쳐져서 2가 유보통합이 아니라 1 더하기 1은 3이라고 많이
강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 것이 재정과 인력과 조직에서 다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건 기존의 보육 서비스를 보건복지부, 시, 도, 시군구가 했을 때 그쪽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이 논의가 되,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교사의 자격 기준이나 양성체제나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추가 재정 소요는 또 다른 차원의 연구고 문제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말씀드린 대로 조금 빠르게 앞부분은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박창현 박사님도 유보통합에 많이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토론문을 통해서 또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뭐 연구의 필요성, 유보통합의 필요성, 추진의 역사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보통합 추진할 때 일단은 관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그죠? 예, 조직의 예, 결합에 의해서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유보통합이 된 뒤에 예, 이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원화나 학부모, 아동에게 피해가 가면 이건 아니 한만 못하니까 어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해서 영유아의 격차 없는 발달 지원이 목표가 되겠다는 거고 뭐 내용으로는 현황도 분석했고 법제화 방안도 마련했는데 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모델 적용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은 제가 따로 연구는 했습니다만 오늘 포럼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얘기가 또 나오면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있겠고요. 뭐 문헌 분석을 기본으로 했고요. 전문가 자문을 조금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이론적 배경도 빠르게 스킵하겠습니다. 유보 통합의 의미라든지 역사적 변천 과정 굉장히 오래된 수건 과제이고 난제였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어떻게 추진할 건가를 골몰하고 있습니다. 네. 법령 비교는 뭐냐면 기존의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으로, 영유아보육법으로 나누어서 관할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의 과제는 유보통합이 지금 중앙정부 수준에서 발효되었으니 영유아보육법도 개정하고 유아교육법도 개정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두 법을 개정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두 법이 통합된 새로운 신법이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서 뭐 비용을 규정하는 부분, 교사 양성 자격 체제를 규정하는 부분이 다 양 법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비건한 예로 유치원은 공립 유치원과 아니, 사립 유치원이 있지만 어린이집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법령은 한 3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자치단체에서 보육 업무는 가장 기피하는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유보통합은 국가의 어떤 책임 범위가 교육에 대한 범위가 넓어지면서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도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유보 통합이 완성되는 데 있어서 10년 정도의 평균 기간이 소요됐다는 거고요. 85년부터 시작한 뉴질랜드의 경우는 지금도 아직까지도 교사 자격이라든지 양성 체제의 통합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점진적으로 길게 바라보고 영유아를 위해서 이 정책이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 근데 좌초될 위험이 굉장히 높은 정책입니다. 마치 지금 지난 정권에 고교 학점제 정책이 지금 정권에 들어와서 조금은 힘을 잃는 것처럼 이렇게 유야무야 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부조직법이 쉽게 개정이 됐듯이 다시 환원하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유보통합이 우리 교육계, 보육계에는 꼭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전제하고 이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재정이 일단은 잘 이관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재정 뭐 소요 추계 뭐 이런 것들은 선행 연구고 주로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했고요. 예,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을 보면 일단은 재정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아교육 관련해서 누리과정 지원비 같은 것은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증액 교부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방식이냐면 교부금을 따로 떼내서 이 부분에 쓸 수 있는 교부금으로 쟁여 놓는 교부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과거에 이제 중학교 무상 의무 교육 할 때도 봉급 교부금 이런 걸 따로 떼서 그 출처와 수입을 분명히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다. 유보통합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유보통합 재정을 확보한다는 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전까지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에서 하던 서비스를 그대로 받아 안을 때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가져올 건가인데 여기에 아까 제가 자치권의 맹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유보통합 이전에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던 체계에서 시도나 시군구가 두 가지 정도의 돈을 썼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국고라고 해서 국가가 시행하는 보육 사업에 대해서 대응 투자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3조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국고의 대응 투자 말고 시키지 않았는데 시도나 시군구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특수시책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육 서비스를 위해 해왔습니다. 그게 2.1조입니다.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시도가 그냥 자체적으로 투자한 돈이 한 0.7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군구 단위, 기초 단위에서 투자하던 것이 1.4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2.1조인데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 국고 대응 투자금 3조랑 그다음에 특수시책 사업 2.1조가 투자되지 않아도 법률상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5.1조를 어떻게 가져오느냐가 쟁점입니다. 그리고 5.1조는 가져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도나 시군구도 재정이 굉장히 부족해서 난리거든요.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되고 학령기 인구가 줄어들고 평생학습이나 기타 다른 재정 소요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시도에서 지금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시군구에서도 요걸 어떻게 확보할 건가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한 연구가 제가 오늘 발표하는 거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안 하던 보육 업무를 가져왔으니까 지금의 20.79%를 내국세에서 가져오거든요. 그리고 또 차이점은 시도나 시군구는 자체적으로 과세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재산세 내라, 자동차세 내라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들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교육 당국은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국세에서 세금이 거치는 거에 이 10.79를 가져와서 17개 시도가 지금 나누어 먹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5.1조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만큼 교부율을 높이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한테는 제일 편한데 가장 실행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지금 교육 재정이 학령기 인구가 감소돼서 다 줄이려고 하고 있고 퍼센테이지를 줄이거나 아니면 지금 배분하는 방식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입장에서 20.79를 더 올린다라고 하는 게 굉장한 저항에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을 우리가 교육 당국이라고 했을 때 시도교육청이 돈을 받는 재원이 국가에서 그렇게 일단은 20.79를 떼서 17개 시도로 나누어 준 거를 가지고 운용하기도 하지만 더해서 시도가 전출하는 금액이 또 있습니다. 시도 전출금이 각 시도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은 10%를 떼서 주고 그들의 재원에 그다음에 경기도나 광역시는 5%를 떼서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3.6%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고령화 사회에 저출산 뭐 이런 거에 쓰기 위해서 지금 반으로 줄이겠다라고 하거든요. 저출금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주장을 해야 되냐면 니네가 보육에 투자하던 특수주택 사업과 국고 대응에 돈이 있으니 그것만큼 전출금의 비율을 높여서 주거나 아니면 아예 이거를 그냥 국고로 교부율을 인상해서 달라라고 우리는 지금 주장하는 입장이고요. 그쪽에서는 기존에 주던 돈을 깎으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두 배의 격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방향이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연구 결과를 지난 9월 26일 날 시도교육감 협의회 총회에 가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감님들도 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 쭉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과제들이 너무 많다.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제가 유보통합 추진 현황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교육부가 오른쪽 표에 보이는 대로 2023년에는 중앙에 통합을 했고 2024년에는 지방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통합을 하고 2025년에는 통합 모델을 시군구 읍면동까지 적용을 해서 교육지원청에 적용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벌써 늦어졌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 체제의 일원화 재정 통합 방안은 제가 알기로는 법령의 적용은 2026년 하반기나 2027년 상반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령 개정을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해서 한 1년 6개월 정도 경과 규정을 두는 겁니다. 그 사이에 뭘 해야 되냐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은 시군구나 시도의 보육 사무를 배워야 되고 서로 업무, 그러니까 파견 인력을 통해서 이 업무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위해서 지금 경과 규정이 필요한데 교육부는 아마도 혹은 시도교육감님들은 26년 말이나 27년 초에 본격 실시되는 걸 가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얼마나 더 늦춰질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은 1단계 통합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쭉 넘어갈게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병원이래. 몰랐대. 네,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뭐 영유아 최선 이익의 원칙 이건 당연하고요. 이게 함리스 팔러시라고 하죠. 기존에 없던 정책을 있게 해서 오히려 그 수혜자가 피해를 보는 정책은 말이 안 된다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인력하고 재정하고 조직이 법령에 의해서 딱 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발효되는 시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2026년 말, 2027년 초가 될 거고요. 그 전에는 준비할 수 있는 기관을 두는 거죠. 예, 그래서 쟁점은 국고보육 예산은 이미 넘어왔습니다. 자동적으로. 자, 국고사업 대응투자분 3조. 이거는 주지 않아도, 지금 현재 법령이면 주지 않아도 우리가 법령상 뭐라 할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수시책 보육사업비 2.1조를 현재 수준을 확보할 거냐. 그러나 법령이 바뀌지 않으면 시군구에서 호혜적으로 주지 않는 이상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게 이 확보가 중요하고요. 예. 이것도 좀 넘어갈게요. 자, 재정 확보 방안에서 국고 대응 예산 확보 방안을 보면 영유아 보육 관한 사무를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의 소관 사무로 이관하고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정부조직법에서 보건복지부 사무가 교육부로 넘어오면서 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요 뒤편에 있는데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3조에 관할권을 명시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법에서 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에,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지방비 부담 의무가 이 단서 조항 단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가 교육부로 넘어가면 이게 자동적으로 시도교육청의 사무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보육에 관한 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을 단서 조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교육 재정에 관련된 주요한 조항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5조 특례는 없습니다. 없고 가상으로 제가 만든 거고 14조 특례가 뭐가 있냐면 고교 무상교육에서 교육청하고 지방이 나누어서 내는 거를 분담한 거를 규정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준용해서 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분담행 해서 이 국고 대응 사업에 들었던 3조를 명시적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또 중요한데 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요게 뭐냐면 특수시책 사업인데요. 특수시책 사업을 100%로 가져오는 게 최대의 목표인데 사실 0%로 만들려고 하는 게 시도의 입장이에요. 시군구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시도 시군구가 투자했던 기존의 재량 사업으로서 특수시책 사업도 만약에 전국의 시군구에서 필수적으로 공통적으로 투자되던 거면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서 그대로 전출하도록 규정하는 거예요. 그게 전체 시군구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을 뽑고 혹은 과반수 이상의 시군구가 시행하던 특수시책 사업을 뽑고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거는 되게 테크니컬한 부분인데 과반수 이상이 했던 거를 뽑아오면 85%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시군구가 거의 했던 특수시책 사업을 뽑으면 한 70%가 됩니다. 그래서 이 85%냐 70%냐는 협상하기 나름입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모든 시도에서 공통으로 하는 것만 뽑아봤더니 70%, 과반수 이상이 하는 것들을 뽑아봤더니 85%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2.1조의 70% 혹은 85%를 가져오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법령이 저렇게 규정하는 거고요. 최근에 또 더 신박한 아이디어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2.1조를 그대로 가져오고요. 일회성이나 호혜성 그런 지출 경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빼서 가져오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 92% 정도를 가져올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형태의 전출 방안이 아까 제가 고교 무상교육처럼 지방자치단체도 분담하는 거죠. 예,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어왔지만 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의 형태로 분담금을 규정하는 겁니다. 3조와 2.1조를 최대한 확보하는 형태로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이 있고 시도세 전출률이 제가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10%, 5%, 3.6%. 그거를 기존에 전국으로 봤을 때 5.1조를 거기에 녹여서 서울특별시는 10%가 아니라 12%, 뭐 광역시는 5%가 아니라 6.5%뭐 이런 식으로 인상을 해서 확보하는 방안. 자, 그 다음에 지자체 투자분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방안. 요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비 특별회계로, 일정 부분을 비율을 적용해서 전출하는 방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점점 더 실행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의 교부율이 있잖아요. 20.27. 그거를 상향해서 그냥 국고로 보장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교부세는 뭐냐면,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비율이거든요. 요거는 낮춰야겠죠. 낮추고 우리 거는 높이고 이런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린 거고요. 쭉쭉 넘어가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서 별표로 정하는 비율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전출금의 비율을 여기 보면은 100분의 10%를 가져온다는 거를 조금 바꾼다는 거예요. 12%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나 광역시는 5%인데 이거를 조금 계산을 해서 몇 프로로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다른 나머지 도 같은 경우는 3.6%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증액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도 다시 재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안, 2안 뭐 이런 것들도 교재를 보시고 자료집을 보시면 제가 설명한 것들을 다 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 돈을 그대로 어떻게 확보할 거냐의 문제는 이 부분은 교육재정 교부금법의 교부율은 높이고 교부세법의 교부세는 낮추고 똑같은 0.79%포인트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그것들을 높이고 낮추는 방법이고 요거는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한다는 거는 지금 있는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법을 개정을 해서 영구법으로 만드는 거죠. 보면 거기에 세입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 규정에서 내국세 총액의 제가 말씀드린 0.79% 포인트를 규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법 일부 비율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테크니컬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5.1조를 어떻게 가져오느냐의 어떤 수단의 문제고요. 그렇습니다. 예. 재정 확보 방안에서 특수보육시제 사업의 규모의 상위 지자체가 있습니다. 5개 지자체가 있는데 이 지자체부터 우선적으로 재정기관을 협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이렇게 잘 안 움직이고 인력이 잘 안 움직이면 지금 이 보육
보육과 유아교육 서비스에 대해서 특히 보육은 시도교육청하고 지자체 간에 공동사업을 한번 해보는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공동사업을 할 때는 시도교육청이든 지자체든 편익을 줘야겠죠. 예.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일정 정도 기준 재정 수입액,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액을 수입액에 빼서 주거든요. 그래서 수요액은 그대로 두고 수입액을 줄이면 기존의 돈보다 조금 더 주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편익이 될 거고. 지자체는 요즘 지역하고 대학하고 협력 재정 투자 사업을 많이 해서 이런 거를 지원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제일 좋은 거는 하나의 재정도 법률로 규정하는 게 좋은데 영유아 보육 교육 지원 특별회계법안을 만들어서 제가 이때까지 설명했던 것들을 세입 규정에서 특히 잘 규정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겁니다. 네. 네,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조금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유보통합이 되고도 기존의 돈을 그대로 가져오는데 지금 법령이 계속 유지되면 5.1조는 날아갈 수 있는데 그 5.1조를 어떻게 우리가 법령상 안정적으로 확보할 건가에 대한 제 발표였고요. 또 박창현 박사님 얘기 듣고 또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후에 또 추가적인 어떤 설명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엄문영 교수님 말씀을 지금 듣고 나니까 갑자기 위기감이 확 몰려옵니다. 이 그 재정 투자라고 그래서 저희가 뭘 더 바라는 것처럼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기존에 우리에게 지원했던 우리가 받았던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우리가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엄문영 교수님 말씀에 위기감이 확 몰려오는 이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신 박창현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말씀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럼 저도 그 토론 원고를 중심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또 학회에 이렇게 또 토론자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일단은 토론 원고를 좀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빠르게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화면 보이시죠? 네. 일단 저는 이거 법제화 연구 결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그 수사과제로 주신 부분으로 교수님이 하신 걸로 저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또 그 내용도 잘 봤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지금 그 5.1조 정도 되는 사실 그 다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과 관련한 비용들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좀 빠짐없이 좀 이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셨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주로 좀 법제화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또 다른 아이디어도 있었고, 또 그 원고에서는 또 그 밖에 더 그 상호 과제까지도 또 말씀을 주셔서 또 좋은 발제 원고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사실 그 배경하고 진행 과정, 현황까지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처음 이렇게 접하는 독자들의 이해가 되게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저도 좀 길긴 하지만은 이론적 배경이라든지 뭐 추후, 추진 현황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시사점의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안정된 재정 확보 중요하고 인력, 조직 통합 필요하고 구체적인 통합 모델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점진적 접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된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나오는 연구들, 그다음에 추진 현황에서 나왔던 문제점들을 정리한 내용이라고 해서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보고요. 저도 이상의 내용은 뭐 작년 뭐 23년도 그 22년도부터 계속해서 시도교육감 협의회랑도 같이 계속해서 이 유보통합 재정 확보와 관해서 그래서 토론회도 같이 했었고 지금 이상의 주장들에 대한 부분과 또 이론적 배경에서 정리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저뿐만 아니라 뭐 다른 영유아 교육계에서도 굉장히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이 방향성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는 바이고요. 아까
그 해외 사례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유보통합은 단기적 관점에서 볼 수 없고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럼 이번 정부에서 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유보통합을 실행할 때 사실은 그 밑바탕이 될 수 있는 돌을 잘 깔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재원에 대한 부분이고 법에 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정부에서 잘 안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향후 10년 정도에 계속해서 재원이라든지 뭐 교사 자격 양성 이런 부분 모든 부분들이 사실 제대로 운영되기가 어려운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초석을 다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이제 6월 유보통합 실행 계획 보면은 지금의 대부분의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정책들은 뭐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 사업 같은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년도부터 뭐 단계적 무상교육 5세부터 하겠다든지, 교사대 아동 비율 감소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문제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런 거를 총괄해서 사실 시범 사업 같은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좀 성과가 나는 지점들을 좀 보고 있고, 대부분은 교육의 구조적 질 강화 사업들, 교육력 제고 사업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원 확보가 중장기적으로 또 많이 필요하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정책들을 실행하고자 하고 있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시군구 지자체에서 보육 서비스로 쓰고 있었던 비용들도 지금 가져오기 힘든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무상교육을 더 하겠다고 하고, 교사대 아동 비율, 뭐 사실은 뭐 보조교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사를 뭐 배치하나 이런 비용들이 모두 다 돈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인데, 그다음에 이제 시간을 늘리는 거, 뭐 12시간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입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다 결국에는 재원에 대한 문제인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소소하게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교육청하고 지자체가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는 요소들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구조적질부터 뭐 강화를 하는 게 더 나쁜 것이냐, 또 그렇게는 볼 수 없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단기적으로라도 뭐 세계 최고 영유아 교육을 구조를 만들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어쨌건 그렇게 해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나 포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것도 갖고 오지 못하는데 추가적으로 시범 사업하고 그 이후에 들어가는 어마무시한 비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현실적인 재정 확보에 대한 계획이 지금 별로 없다라는 지점 때문에, 사실 그냥 뭐 정책이라고 하면 계획은 되게 좋고 장밋빛 계획과 로망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를 현실성 있는 재정 확보 방안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건 사실 그냥 꿈꾸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6월 달에 그 유보통합 실행 계획이 나온 이후에 뭐 여러 토론회도 하고 있고, 뭐 어제도 뭐 어린이 쪽에서 또 하고 있었고, 토론회도 하고 있었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재정 확보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사실 다 꼬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학회 포럼 첫 번째 주제로 이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신 건 굉장히 바람직했다 생각이 되고, 저는 이 부분을 더 오래 지속적으로 논의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문영 교수님께서 이 주제를 사실 과제화해가지고 오늘 발표를 해주신 건데, 사실 그 시도교육감 협의회의 입장을 살펴보면 사실 이번에 지금 나온 과제들이나 주제 지금 제안해 주셨던 부분들이 되게 사실 시도교육감 입장에서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제 제안도요.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사실 가장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생각이 되실 수 있을 건데요. 만약에 이제 이 보육 쪽에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던 거의 5조 가까이 되는 이런 비용들이 그 복고보조 대응 사업하고 특수보육 시책 사업이 이거 넘어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 교부금에서 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이제 여기 유초중 등의 그 교육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쪽도 문제고 저쪽도 문제이고, 제가 보기엔 지금 어린이집들은 되게 불안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불안하지 않게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아이들한테 평등하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그리고 있는 유보통합정책 실행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재원 확보고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데, 결국에 이건 항상 맨꽁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정책만 굉장히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정책 시나리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양쪽에 지금 가장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지방 단위에서 시도교감 협의회랑 그다음 시군구 지자체 협의회 쪽의 입장을 한번 좀 살펴본다면 완전히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거 총회에서 엄은영 교수님께서도 발제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보도 자료를 좀 정확하게 보면 저도 여기, 사실 이게 제가 이 보도자료 내용을 유보통합 재정과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제가 이거 끌어왔는데요. 좀 오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교수님이 제안하셨던 뭐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법이라든지 그것들을 이제 결국에 좀 영구적으로 책임 특별회계법으로 확대 개편해야 돼. 왜냐면 또 일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교육자치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 그다음에 지방교육제도 교부금법하고 지방교부세법하고 보조금관리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정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도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인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사실은 이 시도교감 협의회도 인식을 하기로는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지점은 알겠지만은 아직까지도 단기간에 이것들을 하겠다고 하는 체계를 바꾸겠다고 하는 이 구체적인 정책이나 입법 방안이 이 정부에서 아직 제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법률을 개정하는 거는 굉장히 촉박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그것이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초에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유예 기간을 준다면 거의 2년 가까이의 시간이 좀 필요한 입장이고 그 사이에 사실은 어린이집 입장에서 좀 불안함을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만약에 2년 이게요. 뒤에 교육감 협의회에서 2년 정도 걸린다는 그 작은 표현에도 굉장히 오해를 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실 정도로 또 어린이집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 지금 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장이신 강은희 교육감님께서도 지금 사실은 이제 강은희 교육감님은 또 이제 약간 보수 정부에서 되게 좀 가까우신 분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교부금을 학령인구 감소로 축소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는 국세 수익 감소로 교부금 증가하지 않았고 지금 할 게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이제 고교 무상교육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 이 앞으로 더 쓰여야 될 돈이 굉장히 많고 디지털 교과서뿐만 아니라 유보통합 늘봄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지금 교부금 증가하지 않았고 지금 그럼 결국에는 보육 쪽에 있는 비용을 지자체들이 넘기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사실 시도교감 협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인식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대처 방법들을 사실 충분히 고려할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지자체의 입장은 완전히 다른 입장입니다. 이게 뭐 케이스 1하고 2하고 말씀드렸고 이미 이 기사를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결국에 지금 이걸 법제화할 수 있는 지점들에 대한 거는 그 지자체장들의 굉장히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뭐 퍼센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지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없이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지난 8월 달에 시군구 지자체 단위로 교육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 지방관리 체계 정비 방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했었는데 좀 재밌는 의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는 특수교육 시책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70% 80%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법제화하자는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사실 지자체는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육부도 이 부분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뭐 협의체가 없는 게 아니고 뭐 교육청이랑 시도 제가 협의회랑 다 같이 모여서 그 재정 이관 방안을 논의한 바가 있는데 사실 그 국고보조 대응 사업 3.1조 정도는 당연히 다 오는 거라고 교육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1안이 한 3안을 둬서 특수교육시책 사업을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72.5%만 가져온다. 아니면 2%만 가져온다. 아니면 그 중에서 몇 프로만 가져온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특수교육 시책 사업을 좀 대상 기준으로 분류하는 1안, 두 번째는 뭐 성격 기준으로 해서 분류하는 방안, 세 번째는 정말 아까 말씀해 주신 필수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이관하는 방안들을 고민해서 이것들을 의견 조사를 했었는데 의견 조사한 내용들이 보면 결국에 지금 그 협의회 소속의 지자체 가운데에
56% 정도가 여기에 참여를 했는데 교육부가 제시한 3개 방안에 찬성 의견을 낸 지자체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다 반대를 했었고, 지금 특수보육 시책 사업에 대해서 지금 1%도 넘기지 않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신 거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지자체는 단 한 군데도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 대응 사업에 대한 것도 낼 수 없다라는 부분이 대다수 100%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만약에 지자체장들한테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 대응 사업비랑 그다음에 특수교육실 사업을 법령으로 제한하겠다고 한다면 굉장히 이쪽의 입장에서는 반강제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되게 저항이 클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협의회에서 조금 타협안을 낸 거는 3년에서 5년 안에 일몰을 전제로 국고부조 대응 사업비는 부담하겠다. 그렇지만 일몰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거는 교부금에서 책임져라라는 방식으로 결국에는 이것도 결국 국고에서 부담하라는 부분으로 지금 이 부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의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한 지자체가 뭐 인용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기자님한테 사실 이거 특수교육실 사업도 이게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한테 역차별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뭐 일괄 시행하는 것이 맞는데 과연 이것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들도 생각이 같은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또 최근에 그건 8월에 했었던 거고 이제 9월에 또 설문조사 했었었는데 이 지자체에서 보면은 이 지금 영유아 시범 사업에 대한 것도 문제입니다. 사실 이거를 지금 교육부는 24년도에는 특교로 하고 25년도부터는 지자체에 대응 투자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군구나 이 지자체에서는 대응 투자 사업도 넘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시범 사업을 특교로 하다가 25년도부터는 대응 투자 사업으로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문조사 딱 했는데 다 거의 교육부 안에 100%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왜 지자체가 재정 부담해야 되냐, 부당하다, 이런 지점으로 교육부 전체 예산을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의견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맥락적으로 지자체의 입장은 굉장히 다른 입장이라고 본다면 지금 교육청의 입장과 그다음에 지자체 입장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서로 핑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교수님께서 저도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 얘기해 주신 부분들은 정말 영유아 교육을 위해서 너무 애써주시는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들을 다 끌어모으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고 저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가져와야 된다는 입장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현실이 되게 녹록치 않다라는 입장이고 지금 사실 기본 방향으로는 이 원고에 따르면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연계 협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재정 지원 체계를 앞으로도 설계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계시지만 결과적으로는 국고 대응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 의무를 명시해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보조금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교육비 특별하게 전출 특례법 개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지자체의 분담금을 전출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결국 법제화하는 지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그게 안 되면 파이라도 넓히는 방안 또 아니면 정말 협력해서 공동사업을 운영해서 끌어들이는 방법 정도의 지금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 거고요. 사실 그 교부율을 좀 인상시키는 지점에 대해서는 사실 그 전에도 계속 유보통합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었지만 실제로 거의 잘 실현되지 않았었던 지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의무적으로 법제화하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논의하고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일정 수준의 권한과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지자체 스스로 인식하고 또 그런 맥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법제화한다고 제안을 했을 때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강제적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면은 지자체들을 반발하고 저항하는 뿐만 아니라 무시해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 지자체에다가 제가 좀 여쭤봤었는데 사실 이거 국고 대응 지방비 부담을 법제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사실 원론적으로는 만약에 유보통합을 하게 된다면은 이 교육청이 지자체에 요구하지 말고 그만큼의 예산 국비로 받아서 해라. 특수교육 사업에 대해서는 더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금 기재부의 교부금 축소 때문에 사업을 굉장히 축소하는 입장에다가 보육 관련 전출금도 지금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기존의 전출금마저도 줄이려고 하는 입장이고 그게 또 지자체의 생존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3년에서 5년 사이에 일몰되는 것들을 전제로 해서 그 대응 사업비를 지금 당장은 끊는 게 아니라 일몰 사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는 부담을 하지만 그 이후의 설계는 사실 중앙정부가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지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뒤에 아까 교부금에 대한 부분이나 공동사업도 사실 작년에 제가 행안위 공청회 때 좀 의견을 좀 말씀드렸었던 것도 있었지만 교육부는 사실은 그때 제가 좀 인식되기로는 사실 교부율 비율을 조절하기 굉장히 어렵고 공동사업 중심으로는 해보겠다는 의견들을 작년에 추진단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었는데 사실 공동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이건 자발적인 참여에 그 동기화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의무화하기 어려운 지점이기 때문에 어렵고 굉장히 이런 것들 당위적 제한이지만은 실제로 지금 정책 분위기에 따르면은 사실 말뿐인 제한 정도로 남을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자체랑 교육청이 정말 유보 통합에 대한 훈훈한 분위기로 이 정부 초기처럼 뭔가 이걸 유보 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개혁할 수 있고 유보 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그 현장의 희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돌봄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신념, 사회적 분위기가 변하는 부분, 그다음에 정부에 대한 신뢰, 그다음에 기재부 입장 변화, 그다음에 정부의 유능한 정치력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같이 이게 총합이 되어야만 사실 이걸 끌고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 지지율만 봐도 사실 20%대고 세수 펑크 30조대로 굉장히 전망 좋지 않아가지고 이걸 이제 뭐 정부가 국비로 해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또 쓸데없는 얘기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걸 계속 논의를 해봤지만은 제가 작년, 재작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토론해봤지만은 뭐 법학회에 계시는 많은 재정 전문가들하고도 얘기했지만 이걸 만약에 하려고 하면 재원 마련이 너무 중요한데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은 없는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결국 결국 결과적으로는 애초부터 재원에 대한 설계 없이 계속해서 사업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이걸 확장하게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유보통합에 대한 부분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지점인 거고. 사실 지금 유보통합, 그 시범사업 모델도 이 시범사업이 결과적으로 유보통합의 목표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고비용 사업 모델들이 예를 들어서 무상교육 정책들이나 이런 것까지 다 엮어가지고 통합으로 낼 수 있는 이런 사업 모델들이 정말 유보통합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장과 충분한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올해는 특교로 하고 내년에는 그 지자체에 부담하고 교육청이 부담하는 형태로 떠넘기게 되면은 이거를 하려고 하는 지자체랑 교육청 없고 앞으로 더 5년, 10년 이후에도 이 정책은 계속해서 정권이 바뀌면 그냥 다 없어질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보다 충분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다른 부분보다 이런 법제화 시도에 대한 논의는 더 충분히 논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교수님께서 굉장히 애써서 이거 연구해 주는 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법제화를 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교육청 지자체 물론 교육부가 지금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지만 소통 협력이 더 긴밀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법제화도 거의 무시될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소통해야 됩니다. 계속 소통하라 했는데 소통 안 한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사실 이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 지자체 지금 만약에 이 법제화가 이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해 내년 초까지 안 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교육청하고 지자체가 만나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실제로 만나봤자 그냥 커피 먹고 토크하는 정도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충분히 유능하게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 이전에 쓰던 돈 당연히 갖고 와야죠. 지금 원래 쓰고 있던 것보다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정부가 유능하게 지자체장들을 소통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필요한데 지금 정치가 실종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그냥 충분한 소통 없이 그냥 강제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이거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방식이고 이 유보통합 정책이 중앙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앙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성이라든지 지방 분권이라든지 자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방자치나 지방교육자체의 기본 원리들인데 이런 부분 안 하고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밀어붙인다라는 방식을 한다고 하면 이거 굉장히 또 문제될 수 있고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다가도 영유아 보육이라는 단어 하나 얻는 문제도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도 결국엔 충분한 제도 설계랑 지방교육 자체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상황에서 나와야 되는 지점이지
당연히 해야 되니까 무조건 밀어붙여라는 부분은 이제 지금의 지자체단체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애초부터 저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이 국정과제는 이거는 결국에 이 정부의 국정과제는 중앙정부의 중앙사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예산 문제는 지자체나 교육청이 재원 마련으로 고민을 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자체와 교육청이 자발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바라는 뭐 공동사업에 참여를 하기를 바라는 아니면은 법제화를 해서 일부를 해가지고 강제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관점은 이 두 가지 접근 방법도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지자체랑 교육청 사이의 재원 확보를 둘러싼 핑퐁 게임을 지켜보는 정도인데 사실 중앙정부도 이걸 마땅히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라는 걸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그걸 그냥 지켜보면서 어떤 지금의 대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지 않는다는 건 이제 무책임한 처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 정책 설계를 좀 정확하게 하고 현실성 있는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계속해서 정책 토론회를 하는 부분 제가 재원에 집중을 해서 더 토론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유보가 나눠서 할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해야 됩니다. 이게 어린이집에 사실 이게 이제 특수보육 시책 사업이라든지 국고보조 대응 사업은 어린이집 문제이기 때문에 유아교육 쪽이나 교사들이 고민 안 해야 될 지점들이 아니에요. 이 부분이 또 안 가져와지면은 유초중 등의 그 교육 사업들이 또 차질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 영유아 아이의 미래를 봐서 우리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교육부가 좀 다 매니징해서 좀 같이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충분히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박창현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토론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모님들, 이사님들, 또 우리 학회 회원님들, 그리고 한국교육행정학회에서 또 한국교원교육학회에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또한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 동무님들, 그다음에 재학생들께서 참여하고 계신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가감 없이 이렇게 손을 들어주셔도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채팅 창이 열려 있기 때문에 채팅 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대신 이 질문을 읽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저희 그 학회 자료집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지금 자료집이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다운로드를 아직 안 받으셨다면 저희 그 자료집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있으시다면 질문해 주십시오.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성대학원 유아교육 4학차 이혜선입니다. 먼저 유보통합의 중요한 재정 확보에 관한 현실적인 정책 포럼 내용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유보통합에 관해 이렇게 뉴스로만 접하다가 현실적인 그런 재정 확보에 관한 내용을 들으니까 조금 운영적인 부분에서 불안함이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첫 번째, 유보통합 이후에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이런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향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계속 그 엄문영 교수님, 박창현 박사님께서 이 지방자치단체에 들어간 다양한 재원들을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가 관건이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 어, 우리들이 그냥 가지고 오는 것이 어렵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역할을 부여하는지 이것도 한번 논의를 해볼 만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질문해 주신 선생님께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역할을 부여하고 그 역할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그 엄문영 교수님이나 박창현 박사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역할은 뭐 법령상 역할이 있을 수 있고 실질적인 앞으로 이제 협력해서 가야 되는 역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정부조직법은 개정됐지만 현재 법령에 만약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시도
혹은 시군구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계속 할 거고요. 그게 만약에 이제, 어, 현장의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같은 곳에서 민원이 이제 있을 경우에 사실 정부조직법이 개정돼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갔다는 얘기만 계속 앵무새처럼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현행 법령이 어느 정도 식으로 조정돼야 된다는 아이디어를 제가 발표를 드린 거고, 이건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차원보다는 사실은 소통하고 협상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고, 사실 이거는 정무적인 판단이 좀 들어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시도와 시군구장이 주민들의 어떤 기존에 받았던 복지 서비스, 보육 서비스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단지 정부조직법으로 나몰라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죠. 도의적인 책임.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가 예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 근데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물어보면, 어, 자기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령이 바뀌면, 개정되면 어떻게든 뭐 교육청으로, 교육지원청으로 파견이든 아니면 전직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데, 근데 법이 안 바뀌면 자기들도 움직일 생각은 없고 최대한 기피 업무이기 때문에 시도나 시군구에서는 그 업무가 법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정무적으로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통합 모델로 가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하더라도 결국은 표거든요. 이분들은. 그래서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고 유보통합이 완전히 기초단위까지 넘어가서 시군, 자치구, 그다음에 읍면동의 업무가 아니 되는 상황에서도 아마 추가적인 호혜적인 그런 주민들의 어떤 보육에 관한 불편한 부분을 살필 거예요. 그래서 당장 현장에서는 마음이 좀 불안하고 어떻게 되나 당장 지원되던 돈이 안 되나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지만 반대로 막 분쟁이 너무 강하다고 할까요? 갈등이 너무 강해서 왜냐하면 지금 0% 주겠다라고 하는 쪽하고 100% 가져오겠다고 하는 쪽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아예 그냥 협상 자체가 테이블이 만들어지지만 지금 의대 정원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현행 법령들이 정부조직법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산하로 넘어갔으니까 시도교육청 당연히 교육청은 당연히 움직여야 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법령의 정비가 완전히 되고 나서 차근히 하나씩 해야 된다는 말이지, 법령의 정비가 되지 않고 지금 현재 수준 그대로 유지되면, 어, 당장의 투자가 뭐 있던 게 없어지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다시 돌아가면, 법령상 지금은 시도나 시군구가 그대로 서비스를 하게 될 거고, 그 법령을 바꾸자고 하는 거고, 왜냐하면 정부조직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면 그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움직일 텐데, 그에 대해서 제가 예측하는 건 이거는 지역 주민의 어떤 보육 서비스, 이거는 앞으로 교육 쪽에서뿐만 아니고 지역이 중심이 되는 교육의 서비스 전달, 그리고 저출산, 그다음에 지역 소멸 이런 것들이 다 0, 5세의 보육 서비스나 아니면 케어링 이런 거에 굉장히 좌우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예측은 도외시할 수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안 줘도 되잖아. 법적인 어떤 의무 있고 없고 이것만 주장하기는 힘듭니다. 힘들고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시군구에서도 지금 0% 우린 주지 않겠다. 100% 반대한다. 그렇게 계속 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협상의 문제다. 그렇게 협상을 할 때 우리가 기초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죠. 다 전국에서 다 하는 거를 뽑아봤더니 한 70%는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적으로 해오던 사업이라고 하니까 그거를 이전에 교육 재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 자체적인 과세권이었기 때문에 니네 시도에서도 전출하지 않았느냐. 그럼 거기에 얹어주든지 해야 맞는 거 아니냐. 이 정책으로 인해서 영유아나 아니면 학부모들이 피해를 받아서 되겠느냐. 이런 대의적인 관점에서
외면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다른 데 더 돈 쓸래.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러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드는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 엄문영 교수님 하시는 일이나 법령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어떤 그 힘을 모아야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 이런 이제 또 의문이 좀 생깁니다. 엄문영 교수님 어떤 그 위에 분들, 그 정치하시는 분들을 만나시고 하실 때 우리가 어떤 힘을 발휘해서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그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학자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저도 사실 유보통합에 대해서 꼭 실현이 돼야 된다 보고 이게 조금 위기이지만 지금 세수도 펑크 나서 더 위기긴 한데 굉장한 기회고 진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입장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보건복지부 있을 때 유아 보육교사의 질적인 상향 평준화, 운영 방식, 그다음에 시설 설비 이런 것들을 다 어느 정도 조금 우리 수준에서 상향 평준화 되고 합치자 이런 주의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사실은 관할 건이 다를 때는 보건복지부더러 저는 이제 교육부 쪽에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니네 지금 교사 교육 좀 더 시켜라. 자격 기준도 뭐 학점도 더 높여.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뭐 다 관할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정부조직법상. 그래서 근데 이번 정부의 특성상 정부조직법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그 물론 세부적인 마스터 플랜이 교육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교육부는 준비하고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조금 떠밀려서 그렇게 한 것도 있으나 이게 사실은 아무리 발표해도 저 같은 학자들은 그냥 발표할 수 있지만 교육부 차원에서는 이게 정무적인 거고 국회에서 논의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전략상 박창현 박사님도 말씀하셨죠. 지금 85% 내놔야면은 아예 테이블을 차리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쪽을 좀 이해해 줘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조직하고 인력하고 재정의 법령이 정비가 되고 경과 규정을 충분히 두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두고 거기에서 이제 준비가 되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고요. 도와줄 거는 뭐 뭐랄까요? 이런 학회 차원에서 좋은 근거 자료들을 많이 제시해주고 사실은 국회에서 좀 논의가 될 때 내용적으로 좀 지원해 주는 거겠죠. 그래서 뭐 시위하고 이런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뭐 민원도 좀 넣고 이런 것은 도움 되겠으나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하고 그 범위 밖의 일이 있으니까 저는 좀 제가 할 일을 할 따르고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부드럽. 지금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 이제 이 유보통합 이후에 누워있는 레스토랑. 우리는 네, 어떻게 네, 네. 되냐 이런 질문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중 하나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여기는 역할이 어떻게 변해야 할지 또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그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은데 또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보건복지부 통해서 유- 한국보육진흥원 통해서 제 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것도 이제 시군구청장님들의 자발적인 의혹으로 만들어진 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어, 경기도하고 울산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군구에 다 있지도 않습니다. 전국에 한 52% 정도만 커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은 조금 더 강화될 거다. 그리고 아까 제가 1 플러스 1이 3이라고 하는 것도 보육 쪽에서의 장학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되려면 기존에 있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조금 더 학부모 교육이나 이런 데서 더 강화될 거고, 뭐, 장난감 대여 사업이라든지, 대체교사 지원 사업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어린이집 차원에서 보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통합 모델이 돼서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면 시도 교육감들이 교육지원청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혹시 결여돼 있는 유가종 같은 경우는 하나를 또 교육감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될 거고.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협상의 문제가 약간 들어가긴 하는데 시군 구청장이 기존의 거를 문 닫아버리겠다 혹은 조금 기능을 약화시키겠다. 우리 일이 이제 아니 돼 버렸으니까. 이런 논의도 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을 기반으로 아주 기초 단위에서 무리 없이 일을 진행하려면 조금 먼 얘기긴 한데 유가종이 오히려 새로 거기에 준하는 것들이 지역별로 조금 흠결이 없게 새로 설립될 가능성도 있고 지금 이제 유아체험교육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유아교육 쪽에서는 대응되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도 있고요. 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게 산발적으로 좀 다른데 이런 것들이 기존의 기관들은 있으면서 그거 상위에 또 센터 같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요거는 세부적으로 테크니컬하게 이제 반응할 것들인데 지금 어떻게 딱 될 거다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유가종이 전 지역을 커버하게끔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초 단위에 없는 거는 시도에서 그냥 커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시군구별로 어린이집이 얼마나 많냐 적냐도 이 사정이 너무 달라요. 그리고 아까 이제 특수시책 사업 말씀드렸지만 특수시책 사업도 상위 5, 5개 지자체가 있고 뭐 기초자치단체에서 1.4조 더 많다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이게 보육 서비스 같은 경우에 특히 시군구 기초단위별로 너무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거를 교육지원청이 전국적으로 잘 관할할 때쯤 되려면, 뭐 2028, 29, 30년 뭐 이렇게 넘어가서 되려면 지금보다는 유가정이 더 설치돼야 될 가능성이 높고, 유가정의 약간 교육적인 장학 업무라든지, 뭐 상담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대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담이 예를 들어 제가 학부모이에요. 필요하다 그랬을 때 유가정에서만 해? 이러면 안 되고, 교육지원청에서도 하고 유가정에서도 하고 다방 이렇게 센터 중심으로 역할들이 가게끔 그렇게 지금 연구는 진행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분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질문합니다. 재원 마련 방안 및 갈등에 대한 대안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유고 통합 재정 확보 방안 중 교사의 처우와 복지에 투자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이며 현재와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예, 요거 이제 정확하게 앞으로 추산이 돼야 되는데 제가 발표한 발표 자료 중에 그냥 넘어간 것 중에 유보통합 관련 선행연구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 플러스 원은 3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원 플러스 원에 지금 5.1조에 지금 당장 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숨어있는 지금 1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추가 재정 소요일 텐데 제가 이제 교육재정 경제 연구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이게 매년 10%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경우에 한 2조 정도, 연평균 2조 정도, 그다음에 15%를 지금보다 투자를, 그러니까 유아와 보육 서비스를 합친 거를 지금 교육부에서는 제가 이제 애초에 추정한 건 한 19조 정도로 약간 과대 추정됐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바라보는 건 17.5조, 18조 정도 되거든요. 요거에 매년 10%씩 조금 상향할 때는 한 2조 정도, 그 다음에 15% 늘려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교사 처우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되고, 당장 뭐, 양성 단계에서 유아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이나 체계가 확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어떤 교육 내용에 대해서 연수가 많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연수가 조금 늘어날 그런 비용은 아주 적거든요. 우리가 추정을 할 때 연수 프로그램 하나 더 돌리고 이런 거는. 근데 이제 교사 자격
처우는 이제 자격이 올라가고 과정이 늘어나게 되면 처우도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재정의 60%는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처우가 올라갈 때 드는 비용을 저는 뭐 필요한 게 매년 2조 정도 했는데 이것도 뭐 되게 지금은 허무맹랑한 얘기죠. 필요한 거는 이만큼이야. 근데 지금 당장 담배 소비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교육 재정에 하여튼 뭐 2조 가까이 차지하는 담배 소비세도 이게 일몰법입니다. 올해까지만 유효하고 내년부터는 유효하지 않아서 이거를 매년 3년씩 연장해 왔거든요. 이게 사라질 입장이고, 그 다음에 시도에서 기존에 아파트를 크게 지으면, 그 다음에 학교가 필요하면 학교 용지를 부담하게 돼 있었어요, 반을. 근데 이게 부동산 경기에 안 좋다 그래갖고 정부가 폐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날아갈 거고, 세수도 줄어들고, 세수가 줄어들면 우리 20.279의 파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앉아서 이제 가난한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안에 고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0.9조 정도가 반영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지금도.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5.1조에 대해서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안에 올리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한 104조 정도 올렸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한데 조금 난항이 예상됐지만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물어보면 그 정도로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가 많이 안 돼 있고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연구를 아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이외에 여기 글을 올려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보 통합이라는 희망이 단순히 희망으로 끝날까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올려주신 분 계시고요. 좋은 발표와 토론에 감사하며 또한 동의합니다. 다만 모든 새로운 정책을 입안할 때는 기본적으로 법과 인력 그리고 재원입니다. 삼박자가 맞아야만 성공적인 정책의 집행과 실현이 가능할 때 향후 별도의 논의보다 통합해서 논의하는 장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여론과 합의가 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신 분 계십니다. 또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육 통합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신 분들 계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제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엄문영 교수님, 그 다음에 박창현 박사님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무총장님께서 공지사항이 있다고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공지사항이니 꼭 들으시기를 꼭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무총장님,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박장현 박사님, 이용주 사회자님,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예, 사무총장 입장에서, 어,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제가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유아교육보육학국제학회가 첫 번째 과제로 선정했던 한국교육학회 분과학회 가입이 아까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회장님의 노고는 물론이거니와 물심양면 도움을 주신 학회 이사님 그리고 회원님들을 모시고 축하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는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일정을 계획해야 하는데요. 장소는 한성대 정문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3분 거리에 위치한, 레스토랑 몽마르트 언덕이에요. 네, 저희 학회가 메이저 학회로 나아가는 첫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기쁨을 우리 모든 분들하고 함께 나누기를 희망을 하면서 이사님들의 흔쾌한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요, 정말 중요한 추후의 학술대회 안내입니다. 자, 일정은요, 저희 11월 23일로 정했고요. 충청대학교 문예관 아트홀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시간은 지방에서 하는 관계로, 예, 1시부터 6시까지이고요. 유보통합을 잠깐만요. 위한, 사무총장님,
네. 공유 화면을 띄우세요. 공유 화면. 아, 너무 예. 안 나와요, 지금. 예, 그렇네요. 근데 이게 안 넘어가가지고 제가, 잠깐만요. 네. 예, 저희, 보육학계 학술대회 안내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요, 향후 10년 국가교육 비전과 교원교육의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 한국교원교육학회 추계 학술대회는, 저희 그 학술대회는요, 유보통합을 통한 영유아 교육의 현재와 미래, 이걸 주제로 정책과 실천, 그리고 새로운 비전, 이걸 함께 논할 수 있는 학술 대회를 준비했고요. 앞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교육대하고요, 한국교육개발원이 후원하는 추계 학술 대회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사님,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일정을 기록해 두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한국교원교육학회 추계학습 때도 같이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향후 10년 국가교육 비전과 교원교육의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에 자, 잠깐만요. 공유 화면 한국교원교육학회, 띄우세요. 공유 화면. 예, 자, 이번에 한국교원교육학회의 추계학술대회는요, 국가교육위원회하고요, 저희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의 공동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특히 유아교육 분야하고 교육 리더십 분야, 또 상담심리 전문 분야, 특수교육 분야, 또 AI 소프트웨어, 디지털 분야 등 다양한 학문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개최 일시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11월 2일 토요일이고요. 10시 30분부터 5시까지 한성대학교 미래관 DLC에서 진행이 됩니다. 저희 신재욱 회장님하고요, 한국교원교육학회 황준성 회장님과 긴밀한 협의로 한국교육보육학회 회원님들하고요, 한성대 교육대학원 동문 재학생 여러분들에게는 점심 식사를 포함해서요, 참가비를 무조건으로 책정을 했어요. 자, 부담 없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저희 2차 뉴스레터 기사 접수를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 저희가 뉴스레터 참관 후를 준비를 했고요. 9월 30일에 발간될 예정이었는데 한국교육학회, 분과학회 성공적인 가입을 담기 위해서 그 절차를 좀 기다리면서 발간이 조금 뒤로 늦춰진 면이 있습니다. 아마 한국교육학회, 분과학회 가입 성공 기사를 정리해서 아마 다음 주 내로 이메일로 송부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차 뉴스레터는 12월 30일에 발간 예정입니다. 자, 화면에 안내해 드리는 것처럼, 어, 취업이나 수상이나 취임이나 개업, 뭐, 이렇게 수상, 개업, 취임 등 함께 축하할 만한 내용이나 신간 안내, 이런 것들을, 내용을 보내주시면 풍성한 뉴스레터 2호를 발행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공지사항 안내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요. 신재욱 회장님의 마무리 인사 말씀으로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제1차 정책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장시간 동안 주제 발표를 하신 서울대학교 엄문정 교수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토론을 하신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계시는 박청현 박사님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신 권건일 원로 회장님, 또 임갑빈 고문님, 김영호 어린이집 공제 이사님께서도 오늘 참석하셔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김용고 이사님은 우리 학회에 유아교육 전문가로 이 자문위원회 지금 저희들을 모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만수 자문위원님도 오셨고요. 또 이 김병창 경희대 교수님, 그리고 학회의 여러 이사님들, 회원님들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원님들, 또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원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충청 지역의 어린이집 유치원연합회 회원님들도 많이 오셨고요. 그리고 특히 내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우리 재학생들 너무 감사드려요. 질문도 많이 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대학원 동무님들, 그리고 교육대학원의 교수님께도 많이 오셨습니다. 고마움을 전합니다. 앞으로 한국유복지학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